당신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금리는 높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불투명하다는 말만 끊임없이 쏟아지죠. 사람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위기는 늘 불평등하게 찾아오지만 대응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특히 주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내년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 사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경제는 늘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성장과 위기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기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공포에 얼어붙고 누군가는 이 시기를 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느 쪽에 설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부자들은 위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 때야말로 진짜 싼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기 이후의 회복은 투자자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아주 간단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경제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의 불안정함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경제가 흔들릴 때 좋은 기업들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심리에 따라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회사의 가치와 주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죠. 이 괴리야말로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 회사 주식 한 주를 사려면 그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의 몇 배를 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PER이 10이면 회사가 1년에 1,000원을 벌 때 주가가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위기 때는 이 PER이 역사적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PBR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이건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고 자산을 다 팔면 얼마가 남는데 그걸 주가와 비교하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PBR이 하나 미만이면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싸다는 뜻입니다. 위기 때 우량 기업들도 PBR 1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공포가 만든 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고 현금도 충분하며 기술 경쟁력도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 불안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이 회사의 주가도 떨어집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죠. 이때 주식을 사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고 두려워서 팔아버린 사람은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결국 위기 때의 판단이 미래의 자산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한국 경제의 위기를 주식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맞히려 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이 언제 바닥인지 언제 최고점인지 맞히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신 우리는 흐름을 읽고 구조를 이해해야 하죠. 내년에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어떤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지,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보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업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경제 위기 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등 필수 지출을 뺀 나머지 현금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정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FCF가 꾸준히 플러스인 기업은 위기 때도 배당을 유지하고 부채를 갚고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바로 위기에 강한 기업이죠. 부채 비율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건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부채 비율이 100%면 빚과 자기 자본이 같다는 뜻입니다. 위기 때는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유리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부채 비율이 50% 이하면 아주 건전하고 100% 이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200%가 넘어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위기 시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기업과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죠. 흔들리는 기업은 부채가 많고 투자 여력이 없고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위기 때 이 기업들은 급격히 무너지죠.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업은 위기 때 경쟁력을 더 강화합니다. 강한 회사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위기 때 비용을 조정하고 효율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죠. 위기가 지나면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갑니다. 당신이 투자해야 할 기업들은 바로 이런 구조적 강자들입니다.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기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내가 투자한 자본으로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가를 보여줍니다. ROE가 10%면 자본금 100억으로 10억의 이익을 낸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ROE가 15% 이상이면 우수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위기 때도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정말 강한 기업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내년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의 문제입니다. 각국의 금리, 인플레이션,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안정 등 세계의 흐름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런 글로벌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중심에 놓여 있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수록 세계적으로 강한 기업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은 그런 강자 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수출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액의 70% 이상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에도 유리하고 안정적이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의 실적은 오히려 개선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위험과 기회를 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공포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주가 하락을 할인 쿠폰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는 장기적으로 결국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글로벌 팬데믹 등 그 어떤 위기도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큰 부를 가져간 사람들은 위기 때 자산을 늘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불안할수록 해야 할 일은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고 선택하고 되어갈 기업을 찾는 겁니다. KOSPI의 역사적 평균 PER을 볼까요? 대략 12배에서 15배 사이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는 이게 8배, 9배까지 떨어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KOSPI PER은 7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은 2년 뒤 2배 이상의 수익을 봤죠.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PER 8배로 떨어졌고 1년 뒤에는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주식으로 내년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위기 때는 개별 기업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한 기업의 악재가 전체 자산을 흔들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산업별, 국가별, 자산별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종목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구조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 서로 다른 경제 환경에서 성장하는 산업들을 함께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내수가 어려워도 수출이 강할 수 있고 제조업이 흔들려도 서비스업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도 필수 산업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죠. 베타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개별 주식이 시장 전체에 비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베타가 1이면 시장과 같이 움직이고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1보다 작으면 시장보다 덜 움직입니다. 위기 때는 베타가 낮은 종목, 즉 방어주를 일부 섞어야 합니다. 필수 소리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산업이죠. 더 나아가 산업 간 상관관계도 봐야 합니다. 금리가 오를 때 은행주는 유리하지만 건설주는 불리합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수출주는 좋지만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은 어렵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산업들을 섞으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내년 한국 경제 위기를 주식으로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입니다. 위기 때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하다는 거죠. 하루, 일주일, 한 달의 하락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기의 하락이 곧 기회가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기술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위기가 지나면 그 기업들의 실적은 회복을 넘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을 볼까요? KOSPI는 지난 20년간 CAGR 약 7%로 성장했습니다. 중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했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변동성은 평균으로 수렴하고 결국 플러스 수익을 냅니다. 이게 시간의 힘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를 만듭니다. 배당 수익률이 4%인 종목을 10년간 보유하면 주가 상승이 없어도 배당만으로 40% 이상의 수익이 생기죠. 게다가 배당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씀드리죠. 첫째, 현금을 준비하세요. 위기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둘째,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PER, PBR, ROE, 부채 비율, FCF를 지금부터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금이 저평가인가 아니면 기업에 문제가 생긴 건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우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주가가 10%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VIX 지수를 확인하세요. 이건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VIX가 30을 넘어가면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때가 매수 기회일 수 있죠. 역사적으로 VIX가 40 이상 치솟았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다섯째,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이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회사가 본업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보여줍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면 우수하고 위기 때도 이걸 유지하는 기업은 강한 기업이죠. 여섯째,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세요. 업계 1위나 2위 기업은 위기 때 더 강해집니다. 3위 이하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특히 국내 시장 점유율 30% 이상,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인 기업은 경쟁력이 검증된 겁니다. 일곱째, 경기 선행 지수를 모니터링하세요. 이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지표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경기 수축 신호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주식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덟째,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를 확인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 때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외국인이 3일 이상 연속 순매수하는 종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홉째, 신용등급을 확인하세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이면 안정적이고 BBB 이하로 떨어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위기 때는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하세요. 열째, 역사적 데이터를 공부하세요.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어떤 주식이 빨리 회복했는지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IT, 수출 대기업들이 항상 빠르게 회복했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투자하기 전에 이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이 기업은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까요?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인가요? FCF가 3년 연속 플러스인가요? ROE가 업계 평균 이상인가요? 현재 PER이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가요?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왔나요? 이 질문들의 대부분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위기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위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회의 힌트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돈은 가장 안정적인 곳,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몰리거든요. 그 방향을 잇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당신의 판단이 당신의 부를 결정하죠. 공포를 선택할 것인가, 기회를 선택할 것인가. 위기를 이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조를 보고 시간을 믿고 강한 기업을 선택합니다. 경제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죠. 준비한 사람은 위기에서 부자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놓칩니다. 내년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빛이 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당신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웃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좋은 기업은 반드시 다시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순간에 당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겁니다.